가볍게 말씀드리면 좀 뻔뻔함으로 갈 것 같고요. 책임론에 대해서는 희석을 시키고 본인의 갈 길을 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전략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인대에서 목표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발표할까가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22일 날 이제 개막이 11시부터 해서 한 2시간을 서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장 목표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올해 성장 목표는 이미 기존의 뭐 6% 안팎의 이런 성장률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좀 탁자하거나 굉장히 낮추는 식의 목표를 톤다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성장을 포기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목표치 자체는 아마 거의 최초로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책을 유연하게 쓰겠다 이런 걸로 좀 읽히긴 하는데요. 일단은 1분기에 역성장이 나왔고, 저희 계산의 현실적인 그 올해 경제 상한선이 3%를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샤오캉 사회 달성이라고 해서 의식주가 해결되는 그런 사회를 2020년까지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 13차 5개년 때 2010년의 GDP를 2020년에 2배로 만드는 목표를 감안한다면 사실 올해 5.5% 성장은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 목표 역시도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 목표보다는 민생과 고용 쪽에 좀 맞추겠다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의미하는 부분은 성장에 대해서 조금 희석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겠지만, 고용에 대해서 어떤 수치를 제시하는지 좀 보시게 되면, 만약에 작년에 1100만 정도 신규 취업자를 개런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 거의 5%가 넘는 성장을 유도하는 정도의 정책을 쓰겠다는 의미라서, 성장이 포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고용으로 시선을 돌려서 좀 정치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100만을 계속 줄곧 제시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것보다 하향 조정을 했을 때는 목표 성장률을 낮춘 거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장당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1% 성장할 때 대략 220만 명 정도 신규 저희가 고용. 보장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중국의 대졸 인구가 매년 800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800~900만 명 정도 사이만 하더라도 4% 정도의 성장을 원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100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서프라이즈고, 1100만보다 좀 낮춰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는데, 900만, 800만 이하로만 발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뭐 우려할 정도의 약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보면 생산은 개선됐는데 소비는 사실 예상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이걸 보면 이게 생산 늘리는 거야 뭐 마스크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4월 지표의 특징은 생산이 조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투자 지표들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건설업이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 좀 몰아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소매 판매는 약간의 이제 기대보다는 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흐름도 작년의 추세로 이렇게 성장 엔진이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투자, 소비, 수출이 있다면 수출이 가장 늦게 복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투자가 가장 먼저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제 복귀를 하고, 소비가 한 3분기 정도나 돼야 이제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필수 소비재나 되게 온라인 쪽에서만 이렇게 좀 돋보이는 회복을 하고 있고, 전기 소비재 같은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 이런 것들은 올라는 오고 있지만 공급이 올라오는 거 회복에 비해서 이제 올라온 거고, 나중에 수요가 안 받쳐줄 경우에는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하단이 좀 높은 W자 행보를 좀 가지 않을까 하반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5월, 6월, 2분기 혹은 하반기에 갔을 때 이 생산에서조차도 하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뭐 보복 소비다 아니면 뭐 이연 소비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헬스케어 쪽의 생산이나 이런 수를 바짝 당기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뭐 일회성 요인이다 뭐 여러 가지 인정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급이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가동률과 관련 대응 지표들도 95%에서 90%까지 이제 살아났고, 문제는 이제 지적하신 대로 뒤로 갈수록 이제 힘이 좀 약해지면서 대외 수요 쪽 부진을 이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수출 비중이 많이 낮아진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소비 쪽에서 정부 정책 효과가 발휘가 된다면 공급이 뭐 심각하게 다시 이렇게 생산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1, 2월보다는 높은 레벨로 있겠지만 3월에 4월 올라올 때 이렇게 V자로 보였던 부분은 유지가 어렵고, 당분간은 그냥 W 혹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길게 보면 U자형 정도로 그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더딘 속도겠지만 저희가 보는 외부 활동을 볼 수 있는 뭐 교통체증 지수나 주택 거래라든지 가동률을 볼 수 있는 석탄 소모량이라든지 주간 단위로 보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4월에서 5월 넘어오는 과정에서 흑자를 거의 100%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유지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기업단은 거의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주문들이 다 소진이 돼서 수출 관련 기업들이야 당연히 다시 공급이 내려가겠지만, 내수 관련 기업들은 거의 뭐 기존 현재 수요상으로는 100% 정도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속
지속성에 대한 것들만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생산에서 소비, 이제 수출에서 내수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해왔었고 기업 구조조정도 진행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기업 구조조정이나 기업 부채 축소 이런 것들은 올스톱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올해 일단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뭐 민생이나 중소 영세 기업들 살리는 쪽이었고요. 민영 기업들이나 중소 영세 기업들이 고용의 7, 8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 뭐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 부채 축소 요인도 있고 관련 채권 발행이나 이런 금융 규제들도 있었었는데 일단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작년에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됐다는 의견을 좀 제시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6년부터 중국 정부가 뭐 공급 개혁이다 각종 구조조정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을 많이 옥죄는 정책을 썼었고요. 16, 17, 18년 이렇게 무역전쟁까지 또 같이 터지면서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냈고 저희가 보고 있는 기업 수나 구조조정의 어떤 성과들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년 연말에 공작회의에서 올해 디레버리징 문구를 좀 삭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조금 강화하진 않는 방향으로 좀 쉬어가는 해로 원래 올해를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하물며 이제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더더욱이 조금 더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 규제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수준까지 정도는 일부 과잉 산업이나 과잉 투자 산업에 대해서 옥죄진 않는 해가 될 것 같고 올해 아마 11월에 있는 당대회 정도에서 내년의 그림을 그릴 때 그래도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로 갈지 계속 부양을 할 거라고 하는지를 보시는 것도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향후 6개월 정도는 기업 부채 축소 과정이나 이런 어떤 타이트한 금융 규제 이런 것들은 대안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좀 더 강화했을 때 어쨌든 좋은 기업만 살아남고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이럼으로써 국내에 있는 뭐 조선, 철강 이런 데들이 네, 맞습니다.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구조조정이 진행 안 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여전히 철강 같은 것도 구조조정이 좀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같이 가동률만 올라올 때 보면은 수요 없을 때는 재고가 많이 쌓이고요. 그래서 중소 영세 기업들도 아직은 또 도로를 돌리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제지, 철강, 화학, 태양광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1차로는 진행이 됐지만 차의 어떤 인수합병이나 실제 캐펙스가 없어지는 것들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이 너무 구조조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거의 사실 2010년부터 16년 구간에 경기 어려울 때 조금 진행된 거 빼고는 너무 늦어지면서 전반적인 산업이 다 같이 망가진 게 이미 사실이라서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그쪽의 구조조정의 속도를 아주 굉장히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태양광이나 저희도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산업들 같은 경우 치킨 게임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관련 보조금이나 구조조정의 강도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닐 경우에는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구조조정의 강도가 11월에 나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11월이 이제 당의 행사, 그러니까 이번에 3월에 하는 전인대는 이제 뭐 형식적인 국가 기구다 보니까 실제 당령이 좀 앞선 나라니까 당의 행사가 이번 11월에 있게 되고요. 아마도 내년이 14차 5개년 계획 시작하는 새로운 5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설정하는 그림들이 좀 나올 겁니다. 물론 플러스 정책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정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구조조정이나 보조금 축소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공평한 경쟁을 중국 내에서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외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방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줄이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개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탑 기업들 정말 1등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정말 늦었지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전인대에서 추가로 기대할 만한 이제 경기 부양책 카드로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중국 경제 작년 GDP가 99조 거의 100조 RMB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퍼센테지와 그 조위안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3%면 3조 RMB입니다. 근데 올해 재정 적자 전반적인 그 금융 지원책 모두 합치면 최대한 15% GDP 정도, 15조 RMB 정도 저희 계산을 했고 전인대 전에 이미 12조 RMB 정도가 설정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틀 안에서 재정 적자 폭이 더 확대되거나 예를 들어 3% 기대했는데 4%가 되거나 특별 국채라고 해서 역대 3번밖에 발행하지 않았던 비상시적인 행동들이 채권 발행액이 1조 RMB 저희 하나로 치면 17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발행을 실제로 하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타 경기 소비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나 가전 소비 부양책이라든지 감세 정책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뭔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이번 정책에서 조금 밝혀질 것 같고 나머지들은 이제 인프라라든지 각종 이번 이중 분쟁 관련해서 테크 국산화라고 하죠. 반도체 국산화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도 제시될 가능성이 부처별 발표에서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그 팀에서 이제 이미 예상치를 뽑아놨잖아요. 네. 얼마나 중국이 전인대에서 네. 돈을 얼마나 풀지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는 일단 기본 12%가 최소 계산이고 이번 자리가 3%냐 4%냐 5%냐 이제 상승 여력을 보는 자리인데 저희는 한 15% 정도는 가능할 걸로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GDP의 15%만큼은 돈을 푼다. 이 정도 규모면 사실 뭐 독일이 GDP의 10%돈 풀기로 했고 그러니까 훨씬 그 능가하는 수준으로 돈을 푸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도 페드가 이렇게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쪽 계산을 빼고 중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지출하는 것들이 저희 확인된 것들 계산한 거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면 작지 않고요. 지난 10년 정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역대급 정책은 맞고, 대신 2008년, 9년에 저희 중국이 했던 리먼 사태 때 했던 정책과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그때는 거의 신흥국을 끌고 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는데, 은행을 통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만큼 못하고요. 공식적인 재정 적자를 늘리고 공식적으로 정부 통제 하에서 하겠다는 규모는 소유의 강도는 맞고, 신흥국의 일부 수요를 끌고 갈 정도도 일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다 했었을 때 그러면 작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 부양책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산법이 재정 정책 쪽에 이제 GDP 대비 10%, 금융 지원이나 긴급 지원책이 한 5%니까 그 긴급 지원은 아예 없었던 부분이 새로 생긴 거고요. 재정 쪽에서는 작년에는 저희 10% 정도 GDP 정도 계산했던 수치가 작년 기준은 4%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올해 뭐 11% 가까이 이상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중국 GDP 100조 RMB 정도 감안해서 보면 상당히 큰 규모는 맞고요. 지방 정부를 주기보다는 직접 중앙 정부가 찍어서 지방 정부에게 쓰게끔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향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정말 역대급으로 풀었을 때 중국 내에서 수혜보는 업종, 또 한국 내에서 수혜보는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 내에 좀 내수 관련해서 아웃바운드로 저희 얘기하는 현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혹은 현지에 생산 기지가 있어서 즉각 생산해서 현지에서 팔 수 있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부품, 또 화장품 같은 것들, 저희가 수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많이 팔릴 수 있는 소비재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음식료 쪽에서 오리온 같은 기업이나 농신기업도 국내가 좋아서지만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장품이나 일부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는 크게 보면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전통 신형 인프라를 지금 다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런 하드 인프라로 얘기하는 시멘트나 기계, 철강 업체들 수혜를 좀 볼 것이고, 그거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좀 반사를 볼 거고,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5G 투자나 AI 투자, IDC 같은 반도체 그런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 내에서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이미 좋은 상태고 좋아질 거고요. 또 한 축에서는 내수 관련해서 이제 소비 쪽에 대한 부양책들, 직접적인 자동차, 가전 같은 수혜주들, 또 혹은 도시화를 이제 강화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를 할 경우에 구매력이 생긴 사람들이 지출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교육이나 온라인에서 팔리는 화장품 역시 뷰티 이런 것들이 수혜를 볼 걸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혜 업종, 그러니까 종목은 다음 편에서 좀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밖에 전인대 관전 포인트로 이제 감세도 관심사긴 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감세를 하고자 하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세 폭이 확정될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지난 3년 동안 직접적으로 지출보다는 텍스컷 저희가 감세를 많이 이제 시도를 했었고, 실제로 중국이 지금 일부 법인세율이나 이런 걸 제외하면 부가가치세, 증치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라든지 개인소득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내릴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는 아주 공격적인 부가가치세 인하를 해서 증치세 인하라는 걸 단행하면서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나 제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봤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로 치면 이제 연말 정산 공제 혜택 이런 거 형태로 해서 환급금 이런 것들이 좀 늘려졌었는데, 올해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현재 3월 달까지 일부 소비세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인하 요인이 있었고, 작년에 좀 세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새로운 조치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전인대에서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이제 증치세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가능성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관련된 조치들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감세 폭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전인대에서조차 감세를 발표한다면 정말 이거는 쓸 수 있는 카드 총알 다 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 지출, 감세까지 다 동원할 수 있고, 아마 감세가 나오게 되면 중소 영세 기업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쪽집게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카드들은 부동산 완화 카드만 빼면 거의 다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완화 카드도 도시화율 높여준 게 수요를 좀 높이기 위한 조치. 규제를 직접 완화한 건 아니지만 수요를 높이는 조치는 취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시화가 전체적으로 우리로 치면 유휴토지나 이런 거를 좀 내놓게 하거나 그린벨트에 묶인 것들을 이제 공급 확대하는 측면에서 국내도 지금 용산이나 이런 쪽에 공급 확대 전략을 쓰듯이 건설업에는 좀 촉진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일부 지방정부를 제외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각
각종 대출 규제나 구매 제한이라고 좀 중국의 특징적인 그런 제도들을 풀지는 않겠다. 틀은 유지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단기 경기 진작의 카드로서 부동산 쓰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큰 화가 날 수 있는 일들을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극도로 피하는 편이라서 부분적인 완화는 있겠지만 그 도시화 말씀하신 대로 뭐 저금리 과정에서 이런 도시화 과정에서 일부 주택 거래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사이클로 상승을 아주 계속 할 수 있는 사이클로 돌아가진 못할 것 같고요. 가격만 좀 안정시키면서 건설업만 조금 진작하는 형태로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되게 유사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거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수요가 완전 꺼지지 않게끔 조치는 취하는 그런 네네. 상황인 거네요. 전인대에서 사실 국방비 예산을 얼마나 확정지어서 발표할지 또 관심사예요. 왜냐면 이게 바로 결국엔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입장을 나타낼지가 국방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발표할까요? 올해는 아마도 올릴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꼭 그게 미국을 위시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동아시아라든지 대만 관계도 약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정 자체는 서프라이즈 하진 않고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늘어난 항목으로 1위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5에서 9% 레벨에서 좀 상단에 가까운 최근 몇 년 만에는 좀 올리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게 시사하는 방향은 결국에는 국지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립화되고 경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각자 도생을 좀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도 그런 쪽에 조금 시사점을 이번에 발표할 거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계속 되었고 거기다가 이제 떡하니 코로나까지 발병이 되면서 그 진원지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세계적인 책임론. 네. 책임론도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의 이번 전인대는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까?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 좀 뻔뻔함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갈 길 간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좀 얄미울 수 있겠지만 어쨌건 본인 책임론에 대해서는 희석을 시키고 본인의 갈 길을 가면서 주변국을 돕겠다든지 혹은 1대1로나 동아시아 쪽의 전략을 조금 우호적으로 가져간다 형태로 자기 편을 좀 만드는 전략을 취할 것 같고요. 어쨌건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언급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책임론을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하는 방향에서 본인들 갈 길을 계속 갈 거고, 장기 집권이 좀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생기는 14차 5개년계 이런 쪽에서 부상을 하면서 좀 내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네들도 지금 고용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인생 고용하면서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강화하면서 자기 갈 길을 좀 간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외교 분야냐 이런 것들은 시 주석이 직접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최근 몇 년에 있었던 군국몽이라든지 1대1로라든지 외부적으로 좀 크게 확장하면서 끼고 가려는 것들은 약간 좀 톤다운을 시켜놓고 내년 상황의 기회를 좀 보지 않겠느냐. 괜히 지금 공격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좀 그렇게 수렴하듯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전략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